국내 네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인 50대 남성이 중국 우한을 떠난 뒤 엿새 동안 모두 172명을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2주 동안 우한에서 입국한 3천여 명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4,500여 명, 사망자는 100명을 넘겼습니다. 유럽에서는 두 번째로 독일에서 확진이 나오는 등 감염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방역 대응에 208억 원의 예산을 빠르게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모레는 우한에 전세기를 띄워 교민들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금융시장에도 충격이 전해지며 코스피가 3%대 급락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광 분야와 수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비즈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최근 2주 동안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3천여 명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네 번째로 확진을 받은 환자는 엿새 동안 170명이 넘는 사람들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2주일 안에 중국 우한시에서 들어온 입국자들로 내국인 1,166명과 외국인 1,857명 등 모두 3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모니터링하는 중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에 이송하여 격리 및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미 출국한 외국인을 제외하고 아직 국내에 남아있는 외국인 중 위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경찰과 협조해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경기도 평택의 네 번째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모두 17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20일 우한에서 들어온 뒤 공항버스와 택시를 타고 집까지 이동했습니다. 다음 날 동네 의원을 찾은 뒤 집에 머물러 있다 27일 확진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되어 격리 조치 후에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본은 현재 15명의 의심 환자가 유증상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네, 앞서 국내 현황을 짚어봤는데요. 이번엔 중국 등 해외 상황에 대해 이한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자, 국내에서는 확진자가 4명으로 이제 변화가 없는데 중국에서는 벌써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죠. 네, 중국 당국이 오늘 0시 기준으로 밝힌 사망자 수가 기존 80명에서 30명 가까이 늘어난 1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00명대였던 확진자 수는 4,515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중화권 중심으로 퍼져나갔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아시아 전반으로 전파되고 있는데요. 스리랑카와 캄보디아에서도 첫 확진 환자가 나왔고 유럽에선 프랑스에 이어 독일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마스크 판매가 갑자기 크게 늘었다고요. 네, 한 편의점의 경우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마스크 매출이 지난달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1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또 정부가 신종 코로나 예방 수칙으로 손 씻기 등 예방 수칙을 강조하면서 가글과 손 세정제 매출도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방문객이 대부분인 백화점이나 면세점은 비상대책을 마련 중인데요. 이 한 백화점은 매장을 주 2회 소독하고 전 직원의 발열 여부를 매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의 해외 단체 여행 금지 조치에 따라 다음 달 예정됐던 이 2,500명의 방한이 취소됐습니다. 또 겨울방학을 맞아 진행 예정이었던 중국 초, 중등생의 한국 수행 여행도 중단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발빠른 대책을 지시하는 듯하는데 어떻게 했나요? 네, 오늘 오전 문 대통령이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았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의료진과 악수도 생략한 채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에 과하다 싶게 빠르고 강력하게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대응 과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신종 코로나의 1차 연락망인 콜센터 1339의 연결이 어렵고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연결도 원활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질본은 현재 30여 명에 불과한 콜센터 직원을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자 청와대가 오늘부터 관련 상황 회의를 매일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방역 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2조 원대 예비비도 풀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세종시 정부청사입니다. 네, 지금 중국 우한에 우리 교민 수백 명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기를 보내기로 했다고요? 네, 정부가 중국 우한에 체류 중인 국민 700여 명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서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전세기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의 2주간 격리생활 지원 방안도 논의하고 정부 합동 지원단을 꾸리기로 했는데요. 해외 신종 감염병과 관련해 행안부 대책본부가 구성된 건 지난 2018년 9월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가 생긴 지 1년 4개월여 만입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오늘부터 상황회의를 매일 개최하기로 했으며 중국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정부와 관계부처들이 잇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하는 부분, 또 경제 안정화 방안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검역과 방역을 보다 강화하라고 강조했는데요. 오전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전세기 파견 예산 10억 원을 포함해서 검역과 진단비, 격리치료비 등 총 208억 원의 방역 대응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올해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 2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긴급 상황점검반을 구성해서 수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중국 진출 기업과 국내 산업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한국은행도 24시간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네, 우리 금융시장에도 충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내부 점검 회의를 열고 상황을 모니터링 강화를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크게 하락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장하자마자 2200선이 무너졌습니다. 낙폭은 점점 더 커지다가 전 거래일보다 3.09% 떨어진 2176.72일 거래 종료됐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장 초반부터 3% 안팎으로 급락했는데요.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3.04% 떨어진 664.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화와 금값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당국은 오늘 오후 4시 30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내부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 부위원장은 아직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지만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은성수 위원장은 휴일인 어제 오후 내부 회의를 열고 과거 바이러스 확산 사례를 살피고 향후 영향과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금융시장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미칠 영향에도 걱정이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리 수출 등에 가져올 파급 효과 등을 점검 중이라며 내수 등 국내 경제 활동은 아직 영향이 제한적이고 향후 전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확진 속도가 빠르다면서 상당 기간 우려가 지속되면서 증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뿐만 아니라 유통과 산업계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2.5%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떨어진 수준인데 내년에는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10년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보죠. 이광호 기자, 잠재 성장률 왜 이렇게 낮아지는 건가요?
네, 인구 구조의 변화, 즉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한 국가의 경제가 보유한 자산,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을 때 이룰 수 있는 최고 성장률을 뜻합니다. 성장률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냈을 때를 가정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가 지난 2016년을 정점으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하락하는 등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훼손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가 더 걱정인데 과거의 성장세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은 금융위기가 닥쳤던 지난 2009년 이후 3%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 2018년부터 2%대를 기록했는데 올해 벌써 2.5%까지 하락한 겁니다. 1%대 잠재 성장률을 기록할 시점도 얼마 남지 않은 셈입니다. 여기에 혁신으로 인한 산업 성장도 더뎌지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에서 노동이나 자본을 변화시키지 않았는데도 생산성이 늘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주로 혁신을 통해 늘어나는 생산성은 지난 2017년 1.2%에서 2018년 0.5%로 꺾였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나흘간의 설 연휴를 마치고 정치권이 총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확인돼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4.15 총선을 70여일 앞둔 지금 민심의 향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문자 샤프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그리고 민현주 새누리당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민희 의원님 어떻게 설 잘 치셨습니까? 네, 가족과 함께 네. 가사노동을 열심히 하며 지냈습니다. 가사노동을 네. 어떻게 이렇게 가족들도 만나시고 또 동료 친구들도 만나시고 그랬을 텐데 이번 늘 총선을 앞두고 이제 의원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과연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4.15 총선은 이제 70여일 조금 남았는데 파악하겠다는 여야가 서로 이제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심의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이번 설에 혹시 좀 판단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민심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이죠. 네.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네. 정부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것인지 네. 그리고 야당은 정부 비판을 넘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네. 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그 외에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뭐 되게 복잡한 심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가 그 민심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네. 그 민심의 저변에 흐르는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검찰 개혁도 바라고, 그러나 검찰과 정부 여당이 갈등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도 걱정하시고 네. 또 때로 어떤 분들은 윤석열 총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네. 이런 것도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네. 복합적인 거죠. 네,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아마도 검찰의 입장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게 아닌가. 이제 기소를 어떻게 하는 건지, 기소를 언제 어떻게 하는 건지를 통해서 그 의견을 이제 표출을 하고 있는데 민현주 의원님 지금 네. 우리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실 우리가 검찰 개혁을 얘기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네. 혹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주로 보수 의견을 가신 분들이나 네. 분들은 어떤 얘기를 좀 하던가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민생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경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경제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일자리, 네. 그다음에 물가, 네.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네. 가능할까 이런 문제인데요. 민생과 정부에 대한 비판,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비판이 저는 따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살기가 어려운 것 같고 앞으로 희망이 별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국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삶이 팍팍해진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화살이 이제 아무래도 이 국정을 운영을 담당하고 네. 있는 정부와 여당에게 아무래도 눈길이 이제 가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면 비판에 화살이 가는 건데요.
저는 검찰 개혁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요. 네. 국민들께서 사실 최근에 이렇게 검찰 인사와 검찰의 각 자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신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뭐 중앙지검장, 부장, 차장, 중간 검사, 간부가 누구인지 중간 이런 것까지도 간부의 우리가 다 간부 알아야 이름까지 되는지. 다 알고요. 아, 네. 언제 인사가 난다더라. 네. 국민들께서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 법무부와 검찰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 그러니까 관심보다는 듣게 되는 적이 많았나 네.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검찰이나 법무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 국민들께서는 불안하시죠. 네. 이거 조용해야 되는 부처 아닌가. 근데 네. 여기서 왜 자꾸 시끄럽게 되나, 뭐가 문제인가라는 점에 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가 뭐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검찰은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막는 것 같지? 이런 부분이 좀 불안해하시고 네. 그래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의 화살이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검찰이 너무 나간다는 그런 얘기는 혹시 못 들으셨는지? 검찰이 너무 네. 나간다라는 걸 이제 네. 그 전까지는 약간 그 네.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나간다 또는 수사하게 둬야 된다라는 네. 의견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왜냐하면 인사 조치를 법무부에서 검찰에 지금 수사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다든지 네, 네. 좌천 인사라고 이제 많이 나왔죠. 언론에서는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왜 청와대에 관련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을 왜 자꾸 인사를 이동을 시키지? 아직 네.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최민희 의원님 이제 검찰 개혁이 저희가 뭐 참 민생 문제를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검찰 문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지금 이제 청와대를 좀 뭐 수사하려는데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우리 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최민희 의원님이 들으신 의견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심보다 민심은 되게 나누어져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인데 네. 왜 청와대를 자꾸 저렇게 수사하지? 근데 그 수사의 내용이 뭐지? 이걸 궁금해하는 분도 계시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신 네. 민현주 전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궁금해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하여 네. 정말 이례적인 검찰에 광범위하고 네. 아주 깊이 있는 네. 제가 그런 수사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소위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소위 유재수건 수사가 있었고요. 네. 울산시장 전 울산시장의 비리 관련 수사와 네. 관련한 잡음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는 네. 사실은 유재수 건은 이제 조국 장관이 기소됨으로써 일단락됐기 때문에 네. 유재수 건 관련한 수사팀이 뭐 인사 대상이 되는 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울산과 같은 경우는 사실 차장 검사는 바뀌었지만 일선 수사하는 수사팀장, 네. 부장 검사는 다 유임됐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수사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지금까지 수사해온 실무자는 남아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 실무자가 차장 검사가 바뀌었다 그래서 수사를 못하면 그건 검사들에 대한 좀 무시 내지는 기분 나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에도 나왔지만 사실 수사가 좀 무리했다는 부분도 있고 결정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의 인사가 긍정적이었다는 게 이런저런 여론조사에서 더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어떤 성향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많이 다른 게 나타나는데 사실 아까 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검찰에 관련된 게 이렇게 시끄러우냐. 사실 국민들이 잘 몰라도 되는 쪽인데 그런 면에서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와 이런 좀 자극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선 이제 뭐 수사 지휘부는 좌천이 됐지만 일선 수사 검사들은 아직 남아 있지 않냐. 그러니까 관련된 수사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지금 설 연휴 이제 전후로 나온 이야기가 지금 이제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이죠. 공직기관 비서관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하라고 했는데 검찰총장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안 했어요. 3번에 걸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제 사건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중앙지검장이 어긴 거죠. 검찰총장의 명을. 그리고 나서 검찰총장 전격 하에 지금 이제
전결하에 사건이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법무부에서 검찰에 관련된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네. 감찰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이거 뭐 잘못했다는데 물론 청와대에서 지금 있으면서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청와대 들어오기 전에 이제 문제 발단이 됐는데 그거 네.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중앙지검장이 일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사 담당한 사람이 담당한 장이죠. 기소 의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장은 사인을 안 하고 그래서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에게 불구속 네. 의견으로 기소해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의견도 듣지 않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이제 감찰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이제 대검의 네.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고 네. 법무부에서는 이제 이번 기소가 청와대에서 얘기한 대로 최강욱 비서관이 얘기한 대로 날치기 기소다. 또 이렇게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두 가지의 의견이 다 있는 네. 건 팽배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장의 사인을 건너뛰고 결재를 건너뛰고 검찰총장이 직접 한 것이고 네. 또 한 측면에서 본다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에게 불구속 기소 의견을 해서 네. 넘겨라라고 했는데 네.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받지 않은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네.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요. 네. 문제는 예전에도 저는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관련해서 사건 관련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알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크게 시끄럽게 계속 이렇게 갈등이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네. 대해서는 검찰과 법무부 모두 다 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더 네, 자숙해야 잘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은 짧게 한번 지금 기소의 문제,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 문제에 대해서 검찰에 불만이 많다는데 사실 법무부나 청와대 입장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법무부 청와대 네. 입장 아니고 네. 서울중앙지검장이 해당 사건에 대한 네. 사실상 최종 결재자인 거죠. 그리고 네.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지휘권이라는 건 네. 그런 개별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지휘권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 무엇 때문인지 굉장히 무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강욱 전 비서관 내용을 보면 터무니없는 내용이거든요. 네. 2017년 1월에 네.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최강욱 비서관 로펌에서 네. 인턴을 했는데 인턴을 한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서로 이게 팩트는 있는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는 네, 시간. 그렇죠. 그런 그러면 거죠? 네.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네. 그러면 왜 이게 지금 이 순간 네. 무리한 기소라고 한 거냐? 네. 그 최강욱 비서관을 최소한 소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참고인으로 불렀을 때 그 참고인 조서에 이제 서면으로 응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피의자가 됐다고 검찰이 주장하질 않나?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왜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무리를 네.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역시 생각해 봐야 의견들이 될 것 좀 같습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건 민심도 구분해서 많이 다른데 저희가 뭐 검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을 수는 없고요. 오늘 보니까 이제 그 민주당과 한국당, 보수당이 네. 이제 인재 영입을 계속을 하면서 네. 상당히 민주당이 그동안 인재 영입에 뭐 잘 해왔다 이런 평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그 원종건 씨 네. 예, 그 두 번째로 영입한 분의 이제 미투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면서 네. 그만뒀는데 네. 어떻게 그걸 평가하십니까, 민 의원님? 저는 이렇게 쭉 이제까지 인재 영입과 총선 관련된 준비 과정을 또 볼 때 민주당이 아직까지는 네. 보수 야권에 비해서 좀 앞서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상당히 평가를 신선한 했고요. 인물들을 좀 많이 영입을 했죠. 그래서 네. 민주당 차원에서의 민심 네. 풍향계가 확실히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평가를 했었는데요. 네. 오늘 이제 원종건 씨 관련된 네. 이제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사실 이게 뭐 여야를 떠나서 이 당 차원에서 인재를 영입하기 참 어려운 문제가 네. 개인 사생활까지 우리가 다 일일이 스크리닝해서 인재를 영입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네. 이게 공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인사 검증하는 그 그런 시스템이 매뉴얼들이 좀 되어 돼 있죠. 있더라면 좋을 텐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매뉴얼들이 돼 있어서 후보자에게도 직접 네. 이제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는데 네. 아직 이제 정당 차원에서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고 추천한 분들을 통해서 이제 평판 조회를 주로 이제 해서 네. 인재를 영입하죠.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이번 원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사고가 난 것 같고요.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SNS에 이미 이제 이분이 자기 관련돼서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저러한 제안이 있었다라고 약간 과시적으로 이제 보내는 것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있었죠. 네. 이런 부분들까지 좀 스크리닝이 됐더라면 어쨌든 제일 집권 여당인데요. 이 정도의 이제 스크리닝 시스템은 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근데 그 것이 아닌가라는 당시에도 생각이 저 들고요. 미투건이 불거진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인 당시에는. 거죠. 네. 근데 그 당시 이 미투를 좀 떠나서 근데 그 전 단계 네. SNS에 원종호 씨가 나는 어느 당에서도 제안을 받았고 어느 네, 당에서는 뭐 뭘 제안받았고 한국당에서도 제안을 받았다, 뭐 그런 이런 얘기를 얘기를 한 걸로. 했었죠. 네. 물론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네.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원종호 씨가 이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피해갈 수는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인재 영입 경쟁에서 굉장히 위험 요소를 노출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은 지금 민주당의 인재 영입 이게 원정권 씨가 지금 문제는 됐지만 상당히 어떤 그 프레임을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인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지 민재 영입 인사의 원칙이랄까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그 개혁적인 네. 각계각층의 인사를 네. 세대도 잘 안배해서 네. 그러니까 단지 청년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예를 들면 안보 전문가라든가 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네. 개혁적인 활동을 해온 분뿐만 아니라 네. 검찰 내에 오래 있으면서 정관 예우를 거부한 검사까지 네. 그분들은 연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노장청의 조화를 네. 이루면서 인재 영입을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정건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런 내용은 네. 누구도 사전에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워낙에 은밀한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그죠? 사생활이 네. 아닌 네. 정말 은밀한 내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쉽지 않고 사실은 원정건 씨에게 먼저 영입 제안을 한 건 자유한국당입니다. 네. 그런데 원정건 씨가 자유한국당보다는 민주당이 자기의 정체성이 맞다고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비난할 거리가 안 되는 거이죠. 그리고 저는 이런 사안이 터졌을 때 이제 김성환 비서실장이 사과를 했는데 네. 참 이게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그런 어떤 성감수성 네. 그것을 이제 그 검증에 넣는데 이건 어떻게 검증해야 될지 네, 네. 하나의 과제를 그 안겼다. 후보들이 정확하게 신고를 하게 하면 어떨까요? 예비 후보들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예를 네, 들면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그 괜찮겠나? 일이 네. 이게 똑같은 그 아주 은밀한 사생활인데 똑같은 거에 아니,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남성이 생각할 때는 네. 뭐 그랬고 여성이 네. 생각할 땐 어쨌을 때 네. 하여튼 이건 복잡한 과제를 네, 던졌다고 그렇군요. 보고 더 중요한 건 네.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예, 그런데 어저께 저녁부터 이게 문제가 됐고 네. 오늘 아침에 오전 10시에 원정건 씨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자기 불출마하겠다 스스로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위기 대처 능력이나 이런 것까지도 네. 이해찬 대표 체제가 좀 앞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말을 못 하겠어요. 이거를 검증을 네. 잘못했다는 말을 알겠습니다. 해도 되나? 하여튼 좀 복잡한 네. 고민이 됩니다. 저는 이번 건을 두 분께 한번 잠깐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이게 인재 영입을 너무 이벤트화한다. 네, 왜 네. 인재를 선거 앞두고만 영입합니까? 네.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영입을 해서 네. 인재를 육성하는 절차를 거쳤다라면 이런 일도 예방할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런 걸 좀 제안을 하시면 어떨까요? 물론이죠.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재는 저희는 네. 당에서는 당 차원에서는 사실 네. 사시사철 1년 365일 계속 고민하는 문제고요. 네. 다만 이제 총선을 앞두고 항상 네.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께서 특히나 정당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네. 당이 기존에 있었던 어느 정당이든지 여야를 떠나서요. 정당이 과연 민심에 얼마만큼 눈높이를 네. 맞춰 있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선거에 임박한 그 새로운 인재, 새로운 인물, 새로운 네. 정책에 관심을 가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총선 직전에 이런 일들이 좀 이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사건 사고가 생기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당이 시스템을 갖춰서 1년 360일 다 노력은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노력을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벤트성이 아니라 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진정성 네. 있게 이제 조금 더 네. 안정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도 굉장히 고도의 어려운 직업이지 않습니까? 훈련이 그렇죠. 필요한데 네. 갑자기 이렇게 영입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돼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이제 그런 생각은 조금 우리가 바꿀 필요도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2년에 네. 청년 비례로 김광진, 장하나 두 분이 이제 청년 비례 됐거든요. 네. 그때 둘 다 30대 초반이었는데 네. 그 3선, 4선 의원들 못지않게 네. 의정 활동을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청년들을 믿어도 될 것 같고 네. 다만 제가 아까 노장청의 조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청년 인재를 강조하다 보니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네. 연륜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약간 간과되는 면이 있지만 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여전히 기존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물갈이 돼도 50%예요. 그러니까 네. 나머지 50%는 그 과거에 당에서 큰 인재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거 때가 되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게 되고 네. 이제 대중이 끊임없이 신상품을 요구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대통령도 가만히 살펴보시면 DJ와 YS 이외에는 네. 가능하면 정당인인데도 정당인 아닌 듯한 네. 예, 그런 분들을 국민들께서 네. 뽑으시거든요. 조금 신선한 느낌이 나는 분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기존 네. 정치에 대해서 네. 그만큼 부정적인 네. 생각이 많다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선거 때에 유독 새로운 인재가 영입되는 현상은 네. 그것만 눈에 보여서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기존 인재는 50% 이상 국회의원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자, 젊은 인재들은 그렇고요. 사실 여야에서 거물급들을 이제 영입하는 것도 네. 관심이 있잖아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의원에게 뭐 출마를 했으면 하는 계속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 의원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꾸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선. 그러니까 임종석 네. 전 실장은 바꾸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불출마 선언은 확실히 한 것이고 네. 정계 은퇴라고 해석은 합니다만 네. 본인이 정계 은퇴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민간에서 통일운동을 하고 싶다 이런 표현이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출마하는 걸 굉장히 꺼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특히 광진 같은 경우는 광진. 추미애 전 대표가 네. 법무부 장관이 되시면서 오세훈이라는 네. 야당의 거물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항마를 넣어놓으면 임종석 전 실장이 유일하게 월등하게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론조사 결과이긴 네. 하지만 네, 네. 그러면 선당 후사를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음.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엔 한 3고초려, 4고초려까지는 한 것 같고 근데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재미있는 보시기에. 저는 결국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네. 돼요. 임종석 전 네. 실장은. 본인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된 것, 네. 그리고 본인이 이만큼 큰 것, 이게 네. 다 민주당에서 큰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자기 친정 민주당이 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 손을 사실 내민다. SOS를 네. 하면 네. 결국은 받아들여야죠. 그게 당인의 태도 받아들여야 아닙니까? 된다. 네. 알겠습니다. 민 의원님 지금 보수당에서는 그 인재 영입이 네. 지금 어떻게 뭐 좀 좋은 인재 영입이 좀 이루어진 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새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당을 하고 지금 기틀을 잡는 민 과정이라서 의원님 새로운 보수당 네, 소속이시죠? 네, 네. 네. 그래서 아직은 새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네. 정리를 한 다음에 인재 영입을 발표할 거로 네. 이제 기대를 하고 네. 있고요. 다른 보수 야권이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를 본다면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물급 인재 영입, 국민들의 네. 귀를 쫑긋하게 네. 세울 인재 영입보다는 이제까지 인재를 영입하는 걸로 인해서 잡음이 조금 더 났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박찬주 전 대장이라든지. 전 대장이 좀 문제가 네, 있었죠? 그러니까 물론 네. 이제 그분은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무혐의 처분을 네. 받으셨지만 사실은 특권층의 관행이라는 네. 점을 너무 옹호했다라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네. 게다가 또 입당은 됐어요. 이런 점에서 조금 더 이제 자유한국당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리 국민의 뭐 선거에 나가서 민심에
판결을 받아라라고는 네. 하지만 당에서 공천을 주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아 이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당을 운영하는구나라는 이제 사인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조금 더 신중히 기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소위 말하는 거물급이라고 하는 정치인 분들께서 용퇴하는 좀 용기를 내주셔야 되는데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입당보다는 그 용태에 지금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당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합치자 한 목소리는 하자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새로운 피를 수혈하기 위해서 기존에 많은 일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 자리를 비워주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절반 정도 물갈이를 하겠다 뭐 이렇게 그렇죠. 말을 지금 하는데.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아직은 결정은 안 됐고요. 네. 오히려 더 큰 일을 하실 분들은 자리를 비우겠다고 하시고 이제 조금 물러나 주셨으면 하는 분들은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형세라서 김영호 의장님의 이제 결단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우리 민원이 보시기에 좀 물러나야 될 이런 사람이 찍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이제 제가 뭐 딱 어떤 분이라고 지목하기는 그렇지만요. 본인께서 이제 참 어려운 결정이실 거예요. 억울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답답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더 큰 틀에서 정당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총선에서 민의를 받들기 위해서는 이제 좀 비워야 알겠습니다. 할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왕에 민 의원이 말씀을 하시니까 또 바른미래당 소속인데 아니요, 저는 새보수당 새보수당, 소속입니다. 죄송합니다. 새로운 보수당.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의 입장과 과연 오늘 손학규 의원한테 좀 비껴라. 내가 좀 비대위원장을 하겠다 했더니 손학규 의원이 안 되겠다. 나보다 왜 비키라고 하느냐 그러던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철수 의원하고 지금 손학규 의원 새보수당에서. 지금 새로운 보수당이 창당을 하게 된 그 전 단계의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들께서 아시겠지만요. 바른미래당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지금 손학규 대표가 자리를 너무나 굳건히 지키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창당을 한 겁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손학규 대표를 이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끝끝내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시는 거 본다면.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새로운 당을 만드는 건가요? 새로운 당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안철수 대표와 같이 했던 지금 바른미래당의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이 비례의원이고요. 그렇죠. 비례의원들은 출당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국회의원 배지를 떼놓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랬더라면 그렇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다면 아마 이분들이 새보수당에 합류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창당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장애물이 너무 많다라는 점 최민희 의원님, 지금 보수 통합 문제가 사실 좀 덜커덩 거려요. 이게 잘 되지 않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볼 때 보수 통합 가능성 어떤 형태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최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규모와 범위가 문제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하다못해 뭐 1인 정당 있잖아요. 그 1인 정당과 합당하고 자유한국당은 통합했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가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보수 통합은 유승민 대표와 손잡느냐 아니냐이죠. 지금 자유한국당과 유승민 대표. 왜냐하면 그 유승민 대표가 저희가 보기에는 합리적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가치 지향을 가진 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대표의 가치와 자유한국당의 새가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좀 예의를 안 갖추시는 거죠. 황 대표가 유승민 의원한테 예의를 안 갖추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형국은 날짜 정해놓고 막 압박하는. 두 분이 아직 만나지도 않았어요. 압박하는 형국이고 이렇게 시간이 가면 유승민 대표 쪽이 불리해지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통합 이합 집사는 저희 쪽이 전공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경험상 이런 식으로 다소 폭력적인 느낌의 통합은 되더라도 국민들께서 좀 언짢아하시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대표가 빨리 내려놓고 진짜 보수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탄핵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러려면 친박 일부와 결별해야 되겠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유승민 대표와 손을 잡는 게 민주당 쪽에서는 가장 무섭지 않겠습니까? 민 의원님 보시기에 그런 보수 통합의
전망 어떻게 네. 전망을 하세요? 지금 최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지금 집권 여당과 네. 청와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라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합치는 거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없을 네. 거예요. 오히려 기존에 있는 지지층마저도 네.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는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표가 정말 진정성 있게 보수 통합을 통해서 네. 여당을 견제하겠다라는 그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극단적인 세력과 결별을 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된다라고 저도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 모습을 황교안 대표는 꿈이 크시기 때문에 조만간 보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짧게 민주당에서 보시기엔 이번 4.15 총선에 예상되는 결과를 어떻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상황으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네. 그 다당제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는 네. 취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네. 했는데 이게 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 네. 사실 자유한국당이 한 15석 정도 확보할 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좀 줄어들 것으로 지금 민주당은 뭐 7, 8석 네, 많아야 그렇죠. 이 정도라 네. 일당을 위협받고 있는 네.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건 정말 특단의 대책과 네. 비상한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네. 봐요. 보수당의 그 4.15 총선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민주당이 생각보다 민심 풍향계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20대 총선 앞두고 사실은 새누리당의 공천 때의 모습을 본다면 거의 뭐 막가파식의 공천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거에 비하면 네. 민주당이 사실 안정적인 대통령 지지도율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민심 풍향계는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래서 보수 야권이 지금과 같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네. 보인다면 사실은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은 지금 한 80일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보수 야권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 4.15 총선 결과는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민현주 새누리당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재 기자들과 함께 오늘의 핫 이슈들을 체크해 봅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자산 운용에 이어서 알펜루트 자산 운용에서도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환매 중단이 발생했습니다. 운용 자금을 지원해준 증권사가 계약을 잇따라 해지하자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건데요. 조슬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네. 이 알펜루트 투자자들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요. 네, 알펜루트 자산운용에서 오늘 입장문을 내고 모두 3개의 펀드의 환매 중단을 결정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예. 화면을 좀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펜루트 A3 펀드가 567억 원, B3 펀드가 493억 원, 공모주 펀드 48억 원 모두 합해서 1,108억 원 규모입니다. 또 극단적인 최대값을 가정했을 경우 알펜루트 운용 측에서 환매가 중단될 수 있는 펀드는 이 1,100억 원 규모에 더해서 다음 달 말까지 총 26개 펀드 1,817억 원에 달하는 걸로 자체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2,300억 원 규모로 알려졌었지만 여기서 회사 고유자금과 임직원의 출자금 400억여 원은 제외돼 환매 중단 가능 금액은 1,800억 원대로 산정됐다는 게 운용사 측 설명입니다. 일단 이번에 환매를 중단한 3개 펀드 외에 나머지 23개
개방형 펀드 같은 경우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환매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예, 알펜루트가 환매 중단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뭔가요? 한마디로 증권사들이 급격히 자금 회수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게 알펜루트 측의 공식 입장입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세대우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이렇게 세 개 증권사가 총수익 수합 TRS 계약을 통해 운용 자금을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이 중 한투와 미래가 설 연휴 직전인 지난주 22일과 23일 이틀간에 400억 원 넘는 TRS 계약을 해지하고 상환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알펜루트 측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예. 구두로 의지를 얘기했고 이제 환매에 대한 부분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지를 안 하면 그쪽에서는 이제 환매 입선을 통해 가지고 회수를 하게 되죠. 예, 조 기자, 이 알펜루트 측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앞서 그 라임과 우리는 다르다 이런 설명을 하던데 이거 어떤 근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알펜루트의 경우 자체 운용상의 이 부실이 부각된 라임과는 달리 예. 우리는 건실하게 운용을 해왔다 이런 입장을 좀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증권사의 자금 회수가 이번 그 환매 중단의 결정적인 이유라는 설명인데요. 실제로 메자닌과 이 무역금융 같은 이 포트폴리오가 집중됐던 라임과는 다르게 우량 비상장 벤처기업 또 상장 전 지분 투자 이 프리 IPO를 통해서 수익을 꾸준히 내왔었다는 게 해당 운용사 측의 입장입니다. 운용사 자체 자금과 임직원 자금을 고객 투자금과 함께 운용하고 있다면서 오늘 입장문에 직접 적시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분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라임에서 알펜루트로 이 환매 중단 사태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태가 더 커지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증권사들이 운용사들과 맺은 이 TRS 계약 해지가 앞으로도 지속이 됐을 경우에는 라임과 이 알펜루트 같은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건 뭐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증권사들의 리스크 관리 방침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용사는 이 자금을 돌려주고 다른 곳에서 이를 메워야 하는 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개방형 구조로 짜여진 펀드 특성상 환매 요구가 빗발치면 펀드는 또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될 공산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 포럼이 지난 금요일에 막을 내렸습니다. 당초 올해의 주제는 화합과 지속 가능한 세계인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적인 성과를 자랑하는 무대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취재를 하고 돌아온 류정훈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류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2년 만에 이 세계경제 포럼에 등장을 한다고 해서 사실 그 전부터 관심을 끌긴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뭐 자신의 성과, 경제적인 성과를 자랑하는 데 집중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 개막식에 참가해 축하 연설을 하고 또 떠나기 바로 직전 깜짝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두 연설에서 모두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자랑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면서 다보스 포럼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는 눈총을 받았습니다. 30분가량의 개막 연설에서 절반 넘게 본인의 경제적 성과를 늘어났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Since my election, America has gained over 7 million jobs, a number unthinkable. I wouldn't say it, I wouldn't talk about it, but that was a number that I had in mind. The projection was 2 million, we did 7, more than 3 times the government's own projections. The unemployment rate is now less than 3.5%. And at 3.5%, that's a number that is the lowest in more than 50 years. 네, 똑같은 내용을 기자회견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11월에 있을 재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얘기 들어보니까 류 기자 얘기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포럼을 활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중국을 평가한 거에 대해서는 냉탕과 온탕을 좀 오갔는데요.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도 중국의 경제 규모보다 우리가 더 크다, 미국이 더 크다라며 견제
견제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압박도 이어졌는데요. 중국과 인도가 개발도상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불공정하다며 그들이 개도국이면 미국도 개도국이다라면서 WTO의 개혁을 촉구하면서 호베르트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으로부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여러 참석을 했죠. 어떤 내용, 주요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재계 인사들은 포럼에서 이제 세션에 참석하기도 하고 해외 기업인들과 면담도 진행하면서 다보스 포럼을 종횡무진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인사들과 만나서 해외 산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또 우리 기업들의 대응 전략과 신사업을 찾는 데 활용했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듣고 이해하는 게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업으로서 또 사회적으로 좀 준비하는데 이런 분들과 같이 얘기하는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SK그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필두로 한 SK 계열사 사장들이 함께 했는데요. 최 회장은 연일 바쁜 일정으로 피로함이 역력한데도 직접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는 등 SK의 사회적 가치를 전파하는 데 분주했습니다.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라는 새로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하는 소셜 밸류 추구하고 같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저희도 고무되어 있다고 해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는 박영선 장관이 장관 처음으로 AMP 이사회에 위촉돼 다보스 포럼을 찾았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도 WTO 다자체제 복원을 위해 외교통상 이슈를 끊임없이 진행하면서 양자 면담을 진행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네, 류정훈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선거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으면 여당이 유리하고 나빠지면 야당 손을 들어주는 게 국민들입니다. 4.15 총선이 70여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비지플러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7시에 뉴스 프리즘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